하시고. 네, 오늘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인데요. 증인으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총리, 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 양측 역으로 조조 경찰청장. 자, 오늘 상황으로 예상컨대 5일 정도의 한 차례 더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종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박근혜 씨의 탄핵 시기 당시 재판 종결 후에 한 11일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때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 제 예측은 3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재판의 영향력은 증인 신문이 10% 그리고 서증과 영상이 9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결과도 예측이 됩니다. 자, 어제부터 윤석열의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저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법꾸라지들의 잔꾀를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파크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불파캐스터 저는 한준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보조캐스터 박시훈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떠십니까? 이거 뭐 우리 너무 네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와서 네네. 신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꼭 구독과 좋아요 저희 좀 모자랍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재명 TV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그리고 다른 델리민주. 의원님들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델리민주로 꼭 네.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이틀 동안은 하루에 10,000분 정도씩 이렇게 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의 꾸준한 구독이 저희가 나중에 있을 큰 일을 대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 큰 일, 그거죠. 큰 거 대, 큰 대선. 네, 네,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오늘 귀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저희가 히트앤런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식장부들이 하는 곤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대행만큼 대행은 못 해봤어도 높은 거 다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의 좀 지키세요.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예요? 조용해봐요. 조용해.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예의 지키세요! 자, 정말 저거는 아니죠. 네. 자, 저 장면을 저희도 같이 지켜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거 직전이잖아요. 네. 국민이 망합니다. 그러면 80세 침해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갔습니까? 야, 저거는 정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박지원 의원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치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국민의힘 측이 있는데 오늘 SNS에서 이를 따끔하게 지적을 해준 분이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SNS 글부터 함께 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얼굴도 좀 비춰주세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 한치원님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너무 색다르셨네요. 제가요, 지난번 제가 영광 갈 굉장히 때도. 죄송한데 네. 내가 이거 정말 어울리고 너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한편 드리고 싶으면서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 체제 하에서 우리가 뭘 좋은 일을 좀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 한치원님이 우리 참 당에 저거 좀 살립시다 하고 하셨다가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참 우리가 뿌듯하면서 한편 네. 너무 힘들겠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출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큼 좋은 거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이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박준 변호사님과 금요일을 책임져 주실 네. 분입니다. 저희 원래 TGIF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댄스 갓 이제 프라이데이. 예, 예. 네, TGIF. 자, 함께 하실 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선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략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깨주머니 혹은 제갈량 또는 지게주머니. 나의 잘 닮은 어울려. 동물 흉내내기. 표범 22대 국회의원 중 외모 라이벌은 김현정 의원이. 남양주 주민 여러분 블링블링. 네, 자. 반갑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후원 계좌가 밑에 이제 아마 뜰 네. 겁니다. 네. 본인이 직접 뭐 꾀주머니 제갈량 말씀하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계좌 오래 뜰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인천 부평을 네. 박선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민석 최고위원님의 40년 지기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85년에 만났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몇 년 되셨다고요? 1985년에 네. 우리가 만나서 우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8호 학번이신가요? 82학번. 죄송해요. 저희는 계산이 안 아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저희 90년대라서. 예. 저희 박 변호사께서 저보다 조금 제가 좀 어립니다. 제가 어린데 저는 한참 차이 나는데. 저희가 네. 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항쟁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서울 미문화원 예. 네. 농성, 평화적인 농성 사건이었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광주를 국제적으로 알린 사건인데 네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부터 인연이 돼서 저희는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도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이 외교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미 대사관하고 이렇게 접촉을 학생일 때도 학생이었었잖아요. 예. 그때. 학생일 때도 그때도 원래 저렇게 꽤 주머니 뭐 이렇게 약간 스마트한 느낌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진정한 지혜 주머니는 우리 김인석 최고위원님이죠. 제 족탈들도 본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인연이 해가 이렇게 길게 굽이 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김병주 의원님과 워낙 케미가 좋으셔서 실은 두 분을 한번 같이 모셔볼까도 했는데 제가 그 본회의장이나 국회에서 보면은 생각보다도 그 김병주 의원님과는 화면에서는 같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두 분이 너무 자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렇습니까? 뭔가 대화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그 박선원 의원님 계좌 한 번만 좀 예. 후원 계좌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얼굴을 딴 사람 주시면 안 되고요. 박선원 의원 주셔야 네, 저희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301-0345-1616-61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 계좌죠? 예. 네네네. 자, 근데 박선원 의원님은 이미 유튜브 계정에 46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볼 이야기들이 그 지난 8차 8번째 있었던 그 변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했던 컷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 사태 이 상황들이 22년 전에 그 코믹 이 풍자에서 영상 대박입니다. 나왔던 게 대박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를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이거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너무 재밌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백성들의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22년 전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없어. 그 가난 그건 다 지 팔자 소환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백성들은 전하의 선정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스러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그만큼 더 큰 거야. 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이 자리를 빌어 백성들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똑같아요. 최근 일부 과격한 법도들이 감히 역심을 품고 불온한 집회를 모여 하는 등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바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는 똑같지 않습니까? 야, 저거 진짜. 아니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저희 제작진한테 이거 오늘 좀 꼭 좀 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 중간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저희 이제 생방 중에 술을 마시니까 아니 생방 중에 술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야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눈 깔아 뭐 이런 게 또 나와요. 원래 나와요. 술 먹는 것도 똑같아요. 네. 술 먹는 불온한 것도 똑같아요. 국민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 하는 저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오버하다가 자기가 잡혀가는 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 옆에 지금 네.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 뭐로 보이는 거 하나 있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아니 저희 사실 김인석 최고위원님께서 계엄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하셨을 때 저는 바로 또 옆자리잖아요. 저는 계엄을 또 겪었던 세대가 아니라서 이 굉장히 저들에게 그냥 겁을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 보시니까 느낌 어떠십니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요. 가장 많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저희 당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몇 분은 진짜로 그 어떤 계엄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든가 저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상당한 확신을 갖고 조금 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박선원 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병주 최고위원도 계시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님.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초반부터 사실은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는 어느 정도 판단 공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예, 국민의힘이 끝까지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제대로 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이었죠.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뭐 그럴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야, 이게 참 징계 논의는 하긴 했습니까? 저희는 들은 네네. 바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때 윤리위원회 넣는다고 하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나갔죠. 네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종결되는 것만 보도가 그렇죠. 떴습니다. 징계 절차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야, 이게 종결을 말이 한 거죠. 됩니까? 못한 요즘 거죠. 왜 못한 저렇게 거죠. 왜 저래 되는 있을까요? 겁니까? 아니 스스로 만든 지지율이라고 네. 하는 굴레에 갇혀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한 20% 우아래가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인데 네. 저쪽에서는 이제 보수 광풍에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의 대기조의 네. 가동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뭐 윤석열 지지도가 뭐 40%가 넘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네네네. 여기서 벗어나면 대선 경선을 못 치른다. 네. 경선을 못 치른다. 여기서 벗어나면 극우 문자 폭탄을 받는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명을 못 시키는 거죠. 이제 아마 이제 헌재 인용이 나오고 한참 뒤에 네. 대선 언저리에서 정말 이거 불리하다 생각할 때 네. 어느 경선 후보가 아마 주장하면 하지 당 차원에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때 기억에 네. 박근혜 때 했었어요, 그때는? 2017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징계가 아마 전 12월인가에 네. 있었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한 5%이고 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17% 정도 될 훨씬 때라 높았죠. 네. 이제 그것이 오히려 그 당에서 쫓아내는데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점 일단 그런 점이 네. 있죠. 근데 저는 결국은 100% 제명한다고 봅니다. 제명해야 된다. 100% 제명해야 된다라기보다도 한다. 할 것이다 한다. 제명한다. 그다음에 잘못했다고도 한다. 네. 그다음에 결국은 간판도 바꾼다.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지난 수요일 최고위 발언을 네, 하실 네. 때도 100일 내에 끝날 그때 것이다. 제가 100일 이내에 잘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당 간판 바꾸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네. 또 105일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조금 야강에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는 이제 타이밍 문제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네. 어쨌든 윤석열이 버티고 이런 과정에서 극우표까지 합쳐가지고 좀 이게 단단하게 뭉쳐지는 그런 과거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네.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박근혜 때 네.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즉 그러니까 소위 보수층의 네. 집회 사진이 있어요. 아, 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는데 그 지금이 사진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걸 모르는데 그때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 집회인가가 많았다고 해서 그 사진이 있잖아요. 추산 5만 명입니다. 예, 근데 예. 박근혜 때 탄핵 반대 집회가 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훨씬 많았어요. 많았다. 근데 그때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소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극우 반대 어떤 정치 세력, 그 예. 극우 세력의 네네. 소리가 크고 그리고 박근혜 때 네. 당시에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아마 새누리당이었- 조은진 뭐 네, 빼고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죠. 그때는 그냥 풀이 빨리 죽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비를 별로 안 걸었던 네. 그때와 지금의 그런 차이가 작동해서 사실은 소리가 크게 나는데 즉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소위 정치 성향이라는 네. 건 존재하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저는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버텨주는 것이다 네. 라고 보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극악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야. 그것에 극우 세력 네. 뭐 전광운동 네. 이것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당이 올라탔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죠. 거죠. 정당이. 그게 당신은 네. 새누리당이 네.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 나가버리고 그렇죠. 김무성도 그렇고 다 반대를 해버리는 모습이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거기에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에 한 5만 모였다 뭐 예. 이러면서 네.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실제 그 말씀 주셔서 찾아보니까 더 많아요? 2017년 2월 4일에 주최 측 추산 130만, 아유. 2월에는 주최 측 추산 210만, 300만, 500만 그렇게 이렇게 많았다고요? 아, 그때 그게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진을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네요. 아.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물론 커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야. 이거 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실제로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위축돼요. 이런 거 짚어주셔야 돼요. 이런 예. 걸 안 짚어주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네. 신이 나가지고 아예 뭐 그냥 그 위법 위헌 그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크게 관여하거나 아까 말씀처럼 올라타지 않은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극한적인 예를 들어 폭력으로는 안 갔던 거죠.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정당성까지 부여해버리고 네. 더구나 헌재의 불복을 막 사실상 사주 선동하는 식으로 가니까 네. 서부 지원 폭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헌재에 대해서 불복하는 밑밥을 까는 것이고 예. 심지어 지금 저 윤석열이 저게 무슨 중대 결심이 뭐 하야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네.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다른 건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론적으로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도움이 안 도움이 되고 안될 것이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한번 손을 저는 들 수밖에 네. 없다고. 자, 허상이라고 봅니다. 허상. 허상이다. 박선원 의원님이 사실 오늘 네. 저희가 그 섭외가 좀 약간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네. 또 타 방송을 가셔야 돼서 네. 저희가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 보내드려야 되는 관계로 네. 빨리 박선원 의원님 8차별론 이야기를 조금 예. 해볼까 합니다. 네. 두 가지의 그 화제 영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네. 조성현 수방사령관의 증언이었죠. 예, 네, 경비단장. 경비단장. 사령방 네네네네. 밑에 경비단장. 1경비단장. 1경비단장, 네. 수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예, 그렇게 놀랐습니다. 이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한 거예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증인 아니었나 싶고. 그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네. 저 증언이 갖는 의미를 먼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네. 뭐라 그러냐면은 12월 4일 00시 30분, 그러니까 12시 반. 네. 12시 반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 문을 두드려 도끼라는 말 없었다. 그러고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싹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시점이 0시 30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곽정근 사령관이 707 특임단장하고 방법을 생각을 해내서 문을 어떻게 부셔야 되냐, 테이저건을 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뚫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707 특임단장이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네네네. 그 시점하고 네. 그 다음에 0시 30분에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곽정근에게 특전사령관에게 네. 전화했으니까 윤석열이 또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도 지시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그 무렵에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 김용현 공소장 이런 데 보면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해라 아니면 4인 1조로 가서 끄집어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이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했고 네. 그 지시를 받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자기 밑에 있는 이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지시를 한 거니까 그 흐름이 쫙 맞는데 네. 이게 곽종근 혼자한테만 지시한 게 아니고 즉 네. 특전사령부만 이런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수방사령부도 똑같이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 그 증언의 신뢰도가 확 높아지고 실제로 네.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사령관들한테 계속 지시하고 다녔다. 네네네. 전투를 지휘한 장본인이 김영현도 있지만 본인이다. 윤석열 본인, 피청구인 본인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언이에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이진우 사령관이 나와서 증언을 거의 제한적으로 많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뭐 본인 재판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도 헌법 재판을 하면서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아마 재판부가 네. 이 조성현 단장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답변하에 따라서 헌법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그 증언이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결국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실 저하고 윤석열 얼굴을 봤거든요. 네. 막 그 무렵인가 그 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당황하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혹시 우리 그러니까 의원님 어떻게 최근에 보셨습니까? 보면은 헌재에서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그 증언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한 네. 그 결국 일종의 그 오염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헌재가 직권으로 선택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어떤 사법적 소추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지금 이 경우 말고 또 한 분이 제가 지금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누구 그 저 수행사병인가 하는 네. 그 하나 있었어요. 예, 부관. 수행 장교, 네, 전속 수행 부관이라 장교. 할 수 있죠. 거기는 이제 그 전화 오는 것을 자기가 음성을 옆에서 이렇게 들었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이 사실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객관성이 있는 것이로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결국 결정적인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민석 최고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수방사하고 특전사는 직접 여인영이 지시를 했고 예. 곽정구도 그 지시를 받아서 707 특임대장한테 지시를 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네. 그날 수도 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저하고 정보위 상위원장 신성범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지시를 받으니까 지시를 쏟아내는 거예요. 받고 지시를 쏟아내고 받고 지시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부관이 3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3명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야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하고 네. 지시 전달 이행 네. 계속해서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본인이 여인영 본인이 하도 많은 전화를 받으니까 네. 그런 걸 계속 소리 내서 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언 중에 네. 내 부하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네. 내가 여기서 위증할 수 없다. 그건 저 조성현 단장 이야기예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예. 조성현 단장이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세계 사령부의 네. 사령관들이 다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 하는 것과 네. 그것이 작전을 강요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것을 다 옆에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것을 실행해 보려고 하다가 포기했다 하는 거죠. 아주 재미난 얘기도 하나 나와요. 그 네네. 부관이 그거 듣다가 그걸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야 저거 진짜 또라이네 라고 생각했다는 게 아마 검찰 조사에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대통령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 소리로 야 안 들어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다가 전화 수화기 안에서 목소리를 듣고 똑같네.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신빙성이 있으면 사실은 더 볼 필요도 사실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탄핵 재판이니까 다시 네. 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확인 및 설득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저기 검찰 신문 조선에 다 있어요. 네네. 증거는 다 있는데 그래도 공개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야 정말 저거 윤석열이 불법적이고 위헌 행위를 했구나 네. 하는 걸 입증시켜 주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 우리 한준호 최고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헌재에서의 네. 이 전체적인 증거가 사실은 나와서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의 비중은 10%.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서증이라든가 이미 다 이렇게 영상 진실로 같은 나온 영상이. 영상 이것이 90%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고 아까 저희가 의총하면서 누가 설명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하던데 최기상 의원님 아니었나요? 최기상 의원님 네. 기가 막힌 판사 설명을 출신. 하시는데 네. 결국 헌재에서의 이런 판단 과정은 이번 탄핵 사건은 과거와 달리 온 국민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 탄핵 판단 끝. 네. 그 1차 판단이 끝났는데 일종의 그것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해서 일종의 항소심을 아하. 이렇게 진행시켜주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오.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저는 그렇지만 단심인데 네. 기가 막힌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저도 앞에서 맞네요. 들으면서 저도 오늘 그래서 그거를 좀 인용해가지고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자체가 탄핵 심판 결론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영상이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영상 볼 텐데 이거는 조태영 국정원장 증언과 관련된 영상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연구원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아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어,
그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주고받아요? 말이 됩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말씀대로 종종 하긴 있었다는 했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아니 한 번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이게 못하잖아. 그렇게는 아니고요. 종종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기 이 조태용이 네. 그 주미 대사였었는데 네. 그때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보실에서 그걸 묵살하고 막아버렸어요. 네. 계속 이제 그 대사관에서는 올렸는데 막아버렸어요. 네. 김모 건희 여사가 싫어한대요. 네. 자기가 어디 가는데 젊은 여성들이 있는 게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그 행사를 질 바이든 여사 요청했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쪽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네네네. 그러니까 주미 대사를 불러다가 미국 말 잘 들을게 하는 시그널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보실장을 쫓아냈어요. 김성한하고 네. 그 비서관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여사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여사가 이게 그래서 그 블랙핑크 초청이 안 됐다는 거를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태영도 알고 저도 아는 고위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건데 그래서 안보실장으로 오면서 바로 김모 여사한테 찾아가서 잘 모시겠다. 그래요? 라고 했고 이제 그래서 정권의 핵심이 거기네요. 네, 거기 했고 그 뒤로부터 이제 안보실장을 한 1년 좀 하다가 국정원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희호 여사님이나 권양숙 여사님이 국정원장한테 전화한다. 김경숙 여사한테 만약에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난리가 났죠. 전화를 할 일도 없어요. 아니, 그럼 박선호 의원님. 없어 그런 일이. 그러면 국정원장하고 영부인하고 뭐 북한 동향 물어보고 이런 뭐 하러 통화를 하는 겁니까? 글쎄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전날이잖아요. 계엄 전날. 본인은 뭐 모른다 하지만 기억 날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기억나죠. 저게 너무 재미난 저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 숨길 수 없는 이 징조가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전날 저때 문자 메시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아까처럼 없지 않은 존재했던 그 관계라는 거 첫째 있잖아요. 두 번째로 저게 설명이 불가능한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고 저렇게 설명해도 어렵고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저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국적 개입이잖아요. 너무 문제죠. 한 번 내진 두 번 있었다고 하면 전혀 없었던 게 딱 계엄 전날에 그러니까 이렇게도 답이 안 되고 저렇게도 답이 안 돼. 네 번째 포인트는 지금 저 조태용 원장이 사실은 홍장원 저 차장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자기 기억력 자랑을 쭉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의 정확성은. 그러다 갑자기 저것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선택적 기억장애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결국 다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어서 사실은 저게 명태균 리스트라든가 최근에 이런 등등이 다 뭘로 향해 가고 있느냐. 저는 이 계엄의 동기와 의도와 그 관련에 아직까지는 숨지고 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김건희 관련성의 첫 고리가 하나 또 나온 사실 것이다. 8차 변론까지 오면서 김건희란 이름이 첫 등장하는 한 것 번도 같아요. 안 나오고 이번에 나온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제 김봉식 서울청장이 와가지고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김봉식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계엄해야 되는 이유를 7시 45분 단 10분 만나는데 그 중에 가정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사자가 역사 사자가 아니고 일사자다. 개인사. 그러니까는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저녁 7시 40분에 윤석열이 자기가 계엄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가정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를 할 일은 없고 부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부인도 정말 너무 고통받고 화가 나 있다. 그런 거고 그 전날은 뭘 물어봤을까요? 갑자기 해외 출장 안 가세요?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우리 오빠 모시고 잘 할 수 있어요라든지 뭔가 있어요. 그걸 말을 못 하는데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격려 멘트. 보안폰, 보안폰 있고 비화폰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비화폰은 경호처에 남아 있고 보안폰은 국정원에서 남아 있는데 지웠을 거고 이 정무직만 전화 보안폰이 하나 있고 비화폰이 있고 비화폰은 경호처 거, 보안폰은 국정원 거.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개인폰. 자기폰. 근데 우리 절대로 뭐
아이폰만 씁니다. 그거를. 그거는 정무직만. 그 밑에는 못 써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폰으로 김건희가 문자 메시지를 2번 보냈고 답장을 했기 때문에 네. 남아있다. 무섭네. 예. 저희가 보면 되지. 참 보니까 여기 있네. 그래요. 문자 있었네요. 예, 잘못 보냈어요. 하고 하면 되는데. 막 네. 옛날에 답변했어요.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지금 현재 자기의 기억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건데 이제 홍 전 차장을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홍 전 차장을 이번 10차 변론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윤석열 측에서 네. 자꾸 불러달라고 저라니까 아마 네.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홍장원 흔들기 그 실패하는 장면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는데 저가 한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피를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명단 메모가 여러 종류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재차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쓴 것과 보좌관이 쓴 것까지 체포명단을 적은 메모는 모두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메모를 적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언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선 집무실과 국정원장 공관의 경우 차로 다니면 왕복 3분 거리라면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9차 변론 이어서 이제 10차 변론 날짜까지 이렇게 딱 잡혔는데 그날 오는 사람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은 또 몸이 좀 건강 상태 안 좋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양측이 이제 신청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영상도 있었는데 어떻게든 홍 전 차장을 흔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자신의 기억이 정확치 않다라거나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좀 꼬였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싶은데 이 흔들기 10차 때는 아주 심하겠죠? 그렇겠죠. 하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이것은 일종의 국민들에게 헌재의 정당성, 헌재의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하도 하니까 헌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양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보이는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거기서의 그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다 본질적인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들은 다 사실상 나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발동 요건이 가령 정당했는가, 뭐 전시 또는 준전시. 사실 그건요. 이번 계엄 직후에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국방위를 열었을 때 우리 박선원 의원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우리 김병주 최고도 계셨지만 그 참여했던 계엄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물어봤어요. 지금 그때가 전시냐, 준전시냐, 아니면 그에 걸맞을 만한 어떤 치안 부재 사항이냐, 다 아닙니다, 다 해서 그것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어서 첫 번째 그런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두 번째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미 입증들을 하고 증언을 해버렸고 보궐형이 위헌이다, 정치인 체포가 위헌이다 다 나와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미 헌재에서 판단해야 될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참고로 이제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헌재가 이제 이 부분을 판단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일단 확정을 하고 그리고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중대성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영상 자료나 서증 즉 이제 그 서류들로는 이미 거의 다 끝났거든요. 저는 저기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변론을 하면서 그 변호사가 김모 변호사가 대통령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홍장원 해달라고 무제한 변론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홍장원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술을 다시 들으면 탄핵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스피커를 건드릴 수 있는 메신저를 건드리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더 단단해져서 더 단단한 사람을 본인들이 한다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이제 달리 얘기하면 저희들이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 이게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과 그것이 그만큼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사실상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상대라고 모르겠어요. 아무리 엉터리고 억지지만 알기 때문에
중대 결심 운운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거죠. 이미 끝났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 네. 시간 끌기라든가 등등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측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해주는 주는 거다. 측면이 더 크다고 해주는 것이다.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셨고 예, 해주는 말씀 것이다. 나온 김에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네. 여쭤보면은 오늘 오전에 저희가 최고위 할 때 오늘 이제 김인석 최고위원님 발언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결정 직전에 혹시나 네. 다른 짓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어제 저녁에서 다루긴 했었는데요. 하야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중대 결심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는 총사퇴하는 거. 두 번째는 하야를 혹시 하지 않을까. 근데 첫 번째 변호인단 사퇴 문제는 지난번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설이 소위 하야설입니다. 야, 이게 말이 돼?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이미 윤석열 자신이 하야해라 할 때 하야 안 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지금 하야설이 나오지? 그거는 탄핵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하야를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그거는 어차피 될 때 되더라도 혹시 이래서 탄핵 심판에 면할 수만 있다면 저 복불하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이 형사 재판을 쭉 해서 1심 늦게 가면서 대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국민의힘을 좀 덜 갑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저렇게 버티지만 파면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이게 스텝이 꼬이죠. 맞아요. 파면되고 난 이후는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부당하고 헌재도 부당하고 이 세상이 다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저항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이 그래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저는 하야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뿜게 한 건데 일단 그 공직자들의 그 탄핵 과정에서는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그 사퇴 국가공무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이 이제 뭐 하야지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합니다. 법리적 해석이 다수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유사 사례가 있을 때 헌재에서 이미 그것과 별개로 탄핵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라는 일단 예외적인 판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또 전현희 최고위원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좀 모셨었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사임서를 냈는데 하야 때 이때는 임명권자를 국회 그러니까 국민들로 보고 그래서 국회에 보고를 해서 여기서 처리를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한결의 단독이 터졌어요. MBC하고 한결에서 단독이 터졌는데 노상원 수첩. 무섭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용이 무서웠던데 한번 일단 MBC 보도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A급 체포 대상에는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등 전현직 의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좌파로 지목된 연예인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름도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 저는 끔찍한 게 체포 대상을 일단 급수로 분류를 해놓고 등급을 매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체포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수첩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근데 또 여기에 차범근 감독은 도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뭐 다 보셨겠지만 차범근 감독이 아마 가장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연락을 해보셨어요? 전화를 좀 드려보니까 본인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묻지 마라. 그분한테 물어봐라. 적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 절반 정도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유일하게 했던 게 조국 전 대표, 조국 의원 탄원서를 썼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하네. 그걸 너무 어떻게 황당하고 너무 촘촘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지금 탄원서를 썼을 거라든가 또는 그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한 경우에 대해서 그 판사 이미 지원에 나왔었잖아요. 구속 영장 기각한 판사.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지금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 치면은 뭐 총선 이전부터 맞습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첩이 한 70페이지? 뭐 작은 수첩인지는 모르겠지만 70여 페이지 정도 된다라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수거 대상들 그것도 등급별로 다 그다음에 그 수거 대상들을 처리하는 어떻게 방법들. 처리하는지도 다 나옵니다. 아니 일단 사람을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그런데 처리를 한다는 말도 너무 끔찍하지 사고로 않습니까? 위장하는 모습까지 나오고요. 거기다가 북한하고 어떻게 조율하는 것도 나오고요. 삼성 개헌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요? 장기 집권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군 출신이 않습니까? 노상원이 버거보살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저도 이제 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버릇이 못 벗어납니다. 수첩을 육군 수첩이나 국군 수첩 받으면 그게 뭐 항상 거기 적어요. 그냥 뭐 생각만 나면 거기 적는데 회의하다가도 적고 누가 생각나면 적고 하는데 아마도 저는 이 사람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의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라 저는 회의했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망상으로 적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지휘관이 부르면 수첩 가져가서 적습니다. 그게 수첩만 그러니까 제가 군 검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달려 보이는데요. 수첩만 압수하면 다 끝납니다. 다 적어놨어요 모든 거를.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아주 잠깐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문서를 되게 퇴근 전에 다 파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본 문서는 다 파기를 하고 그 중에서 꼭 내가 기록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되거나 또는 암기를 다 하지 못해서 정확성이 필요한 것들은 작은 수첩에 그렇게 짧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시건 장치를 해서 잠가놓고 그리고 나 퇴근을 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드리니까 어땠나요? 아마도 그래서 기록을 남겼고 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봐요. 지금 사실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원래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쪽만 딱 막혀 있잖아요. 제일 지금 찜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들이 쭉 진행되면서 군 사령관들은 많이 이렇게 선상에 올라 있는데 누가 이거를 실무 기획을 이렇게 촘촘하게 했느냐. 그건 지금 거의 안 나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저 노상원 씨가 무슨 무속 이렇게 해가지고 점집을 운영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무속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왜 그거를 저 햄버거 집에서 만났는가 이런 것도 저거 좀 뜬금없고 웃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군내에서 정보하고 공작을 다루던 사람이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일종의 위장으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점집이나 무속 그것을 그냥 본인이 그 공부를 해서 그것을 뭐 호구지책으로 해서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아주 좋은 위장의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이번에 헌재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걸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이런 어떤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기획 과정에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실행되지 않은 많은 사건, 어떤 많은 원래 있었던 기획과 관련해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다면 움직였을 수 있는 세력들이 사실 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인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현장에 국회 그 현장에 왔던 군인들하고 경찰 일부만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대통령 그 머리 안 좋은 사람이 혼자서 다 했겠습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김용현이 워드도 못 친다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비서진이나 이런 어떤 버거 같은 이런 보살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늘 이 노상원 수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 다 카더라더라. 지금 이러고 좀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 킬링필드 같은 거잖아요. 그냥 지식인들 다 싸 죽이고 그러고 장기시 독재 집권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거의
저도 오늘 오전에 이제 최고위 발언에서 이 수첩을 가지고 이건 데스노트고 네. 네, 장기 집권 플랜을 하는 계획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아마 지금 이제 오늘 MBC 한겨레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나왔는데 델리민주 동접이 3,000원을 좀 처음 돌파를 했네요. 저희 처음입니다. 역시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최고입니다. 아니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일찌감치부터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나오신다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인기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댓글을 다신 것 같네요. 박지원 변호사도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무서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딱 군인들 그 습성들 알거든요. 네. 저는 이거 맞다고 보거든요.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근데 노상원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뒤에 뭐가 있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고 물적 증거만 지금 걸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갈까요? 그런데 문제는 노상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가담자 이 회의를 했으면 같이 논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수사기관이 좀 밝혀야 되는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또 김성훈 영장도 계속 안 되게 하고 거기에서도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특검이 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밝혀내야지 이 내란죄 모든 것을 밝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계엄을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장기 집권이다라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이십니까? 대표님 아니래요? 우리 저 한채권이 대표님 전화 오셔가지고 댓글 달고 있는데 왜 댓글 안 읽어주냐고. 대표님 댓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델리민주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제법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델리민주 이재명 TV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4,200분. 네, 그리고 델리민주로 3,300분 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님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연결하면 돼요. 스피커폰으로. 제가 이거 잠깐 스피커폰으로 잠깐 연결드릴게요. 네네네. 아니 일단 대표님이 빨리 댓글 읽어주세요. 대표님. 네, 한준호입니다. 이거 진행을 하시면 그 댓글도 취급을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 댓글을 못 읽었네요. 방금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읽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이 블루파크 이제 4회째인데요, 대표님. 네, 거의 한 3만 명 정도 델리민주 구독자가 늘었어요. 그래요? 그거 한주로 최고인 덕이죠.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안을 하면 항상 떠맡더라. 네. 그래서 저희 홍보 좀 한번 해주십시오. 기왕 이렇게 연결된 김에.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댓글 달고.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구독, 좋아요, 댓글 하시죠?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저기 대표님 출연도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출연시켜달라고 그러셨어요. 구독 동시 접속이 10,000명을 목표로. 동접 10,000명 되면은 출연 약속하시는 겁니까? 출연하는 걸로. 네.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드디어 4,000을 넘었잖아요. 네, 넘었습니다. 네. 지금 한 5,000 될 때까지 계속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대표님 섭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 야구복 잘 어울려요. 네. 이거 인기가 많아서 어떻게 구매하냐고 많이 연락이 오는데 저희 굿즈 같은 거 팔면 안 될까요? 제가 홍보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근데 주문해서 살 수는 있다고 해요. 이거 혹시 게시판에 글 쓰는 분들 중에 혹시 제가 입은 점퍼가 사고 싶다라는 의향이 있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한준호 최고가 너무 고생하시고 지금 말라가지고요. 대표님이 천상 우리 한최고님 후원 링크를 한 번 더 같이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은 후원은 제가 보기엔 순식간에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난 제가 대표님께서 영광 내려갈 때 해주신 게 제가 처음으로 그 후원금 찬 때입니다. 그랬어요? 네. 올해는 다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금방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선이 있으면 지금 후원이 되는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할 때 후원
그 계좌를 네. 핸드폰에서 쫙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아, 저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고 그 가는 옆에 거예요. 출연자를 시키세요 강제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일석 최고위원님 웃고 계시지 말고. 네. 그거 그 저기 아니, 보여주세요. 핸드폰에 그 거꾸로 찍어가지고. 네네네. 역방향으로 해서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빨리 지금. 나왔어요. 김민석 의원님 후원 계좌 지금 네, 화면에 떴습니다. 네. 또 국민은행이네요. 네. 아무튼 네.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한준호 최고위원님 빨리 그 아니, 계좌 한 최고니까 찍어가지고 이제 네. 그 어디 있어요? 제가 인터뷰해야 되는데. 제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보여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시는 분들 김민석 의원 후원 계좌 국민은행 028-004-278-156. 네, 국민은행. 며칠 만에 전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거 후원금 그 목표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목표치가 맞으면 그때 김민석 의원님 다시 한번 더 모시는 걸로. 그러시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텔레민주가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이 방송을 하시니까. 네. 근데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너무 점잖고. 네. 너무 그렇대요. 아, 그렇습니까? 가끔씩 옷도 좀 벗으시고 그러세요. 상의도 좀 벗고 그래야지. 너무 딱딱하다고 상의를 벗으래. 썰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상의를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표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녁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 시간인가요? 지금 제가 갑자기 우리도 번개 출연 한번 하려고. 네. 요 방송이 끝나면. 네. 6시 반에 끝나죠. 저희가 6시 조금 지나 끝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그때 끝나면 네. 제가 긴급 깜짝 방송을 하나 하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아, 라이브 하시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자, 이동영 작가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이동현 작가를요? 네네네. 거기에 또 출연하시는군요. 박지원 변호사 놀라는 거 보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금방 보고 왔었는데. 아이고. 박지원 변호사님 뭐 경쟁심 느끼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친구인데요 뭐. 말씀하신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서 표정은 조금 안 좋아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연해 주십시오, 대표님. 네. 박선원 의원은 가셨어요? 네, 지금 다른 프로 출연하러 가셨어요. 오늘 좀 오래 모시고 싶었는데. 박선원 의원이 요새 인기가 아주 좋으시다고.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이 겹치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곧 동시 접속자가 10,000명을 넘는 시기 오겠죠. 지금 3일째죠? 저희가 4일째입니다. 4일째. 네. 4일째 이제 4천 넘었으니까요. 네네. 매일 1,000명씩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흘 만에 10,000명을 넘기는 걸 목표로. 네. 아무튼 댓글에 대표님 꼭 건강하시라고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000명.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알림,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3,600이고. 네. 이재명 대표님, 네, 갑작스럽게도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저 깜짝 놀랐네요. 전화가 와가지고 대표님 전화가 와서 뭐지? 저는 갑자기 김석 최고께서 전화를 받으시길래 저는 그럼 또 생방 중에 그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무슨 일 생겼나 좀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화면 한각에 둘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었죠. 전화를 받고 왜 댓글을 안 읽어주냐고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을 때 끊었잖아요. 네. 근데 또 안 읽으시니까 또 전화가 막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000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군데서 이재명 TV하고 텔레민주인데 합치면 8,000이 넘어요. 지금 현재 합치면은 정확하게 8,00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8,000 가까이 됩니다. 하고 지금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델리민주도 아까 3,000에서 지금 3,600 넘어간다면서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퍼가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 지도부들이 입었던 점퍼인데 저희가 이 약간의 야구 컨셉을 좀 넣다 보니까 필요한 점퍼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늘 올려주신 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니 제가 홍보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석 최고께서도 좀 약속 있으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노상원의 수첩 얘기도 했었고 8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개의 중요한 영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언제 탄핵이 되고 빠른 대선을 통해서 이 정권을 어떻게 교체해 나갈 것인가. 지금 집권 플랜을 오랫동안 가동을 해오셨는데 그걸 가동해 오셨던 입장에서 좀 저희 지지층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권 플랜 본부를 저희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가 빨리빨리 집권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일종의 희망을 가지고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전당대회 이후에 원래는 3년이 남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지금 뭐 거의 2년 이상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평소 실력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평소 실력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계엄 관련해서 이렇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꼭 좀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 정신을 헤쳐가는 리더십, 정치 세력이 저는 그 시대의 어떤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재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 고민의 결과가 저는 민주주의와 성장이라는 최근의 어떤 당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헌과 관련해서 꼭 좀 깨알 홍보하고 싶은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그 어떤 리더십 포인트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헌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민주당에서 계엄을 예견하고 경고할 수 있었던 핵심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예견하고 경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얘기했지만요. 기억해 보시면은 이재명 한동훈 여야 정당 대표회담 할 때 맨 끝날 때 9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것을 딱 이슈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제가 얘기한 거랑 대표님이 얘기한 건 스피커 파워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째 예견했다. 두 번째로는 딱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라방을 켰다. 그렇죠. 12월 3일 당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막았는데 어쨌든 그 시민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힘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건 별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 광화문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집회, 시민사회 집회, 촛불 집회를 여의도로 오셔서 맞습니다. 우리 국회와 시민들이 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대표님께서 처음 그렇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광화문과 국회 중에서 어느 곳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안에서 있었어요. 토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신의 한 수네요, 사실은. 네 번째로는 이번 그 우리의 거대한 움직임에 호명, 장명을 한 겁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맞아요. 그냥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상 빛의 혁명이라는 일종의 공식적 네이밍을 딱 올린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네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짤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번에 계엄 내란을 극복한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에는 이재명의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성장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우클릭이냐 뭐냐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워낙 윤석열이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 DJ가 IMF 극복을 하는데 집권 후에 1, 2년을 다 쏟았습니다. 맞습니다. DJ의 평생 수고는 남북관계와 복지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DJ가 IMF 극복에 초반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워낙 엉망이 돼버리고 지금 월드뱅크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또 다운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딱 짚어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큰 일이 곧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알 홍보를 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 리더십이 이 전체 상황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많이 하고 사실은 우리 한쪽에는 우리 같이 논의했지만 그 네 가지 포인트를 그렇게 정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못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꼭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알려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시는 길에 마지막 저 인사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다음 주나 해서 그 불팍의 최고위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좋네요. 최고위원들을 다 모시고 여기서 한번 각자가 다 분야가 있어요. 멋있다. 다 분야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이제 저희 지지층들이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많은 토의를 하니까 궁금한 사안들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최고위 하는 모습을 우리 지지자들 또 우리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님이 옷이 아니냐가 조금 문제인데 대표님 우리가 빼놓고 오면은 또 중간에 또 전화 올 것 같은데요. 뭐 댓글을 읽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한번 저희가 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누가 우리 민주당의 전략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름이 꼽히는 분이 오늘 모셨던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저희가 잘 모시고 또 같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채원님,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까지 블루파크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네 번 중에서 반을 저랑 같이 하셨어요. 네. 네. 저희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네, 예, 가셔도 됩니다. 오늘 특히 대표님이 이렇게 네. 불시에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네네. 무서워하는데 아무 부드럽게 전화도 받으시고 네네.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아주 짧지만 지상파만 하다가 네. 이렇게 해보니까 예. 굉장히 좀 자유롭고 좋네요. 너무 잘하시고요. 워낙 또 얼굴도 되고 네. 말씀도 좋고 목소리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진행을 너무 잘하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블루파크는 실은 민주당의 델리민주를 좀 활성화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의원님들과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미되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들을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많이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알람 설정해서 네, 꼭 오후 5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꼭 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행복한 퇴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눈물 난 장면은 계엄 해제 탄핵 의결된 날 저녁에 네, 집회를 갔잖아요. 그때 나오셨죠 그때. 네. 예. 그때 엄청 추웠어요. 맞아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잖아요. 예. 응원봉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이는 그날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이 오색의 불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미안하고 고맙고 막 해서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국민의 위대함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믿을 게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지친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